이곳은 한때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장소였습니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연예인이 종종 목격되던 힙한 거리.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입장하려면 아주 긴 줄을 서야만 했죠. 바로 가로수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낮에도 밤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건 임대문이 문구뿐이죠. 가게 10곳 중 4곳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서울 강남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산한 거리의 모습.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로수길이 유령 상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가로수길은 강남을 대표하는 힙플레이스였습니다. 메인 스트릿인 가로수길을 시작으로 세로수길, 나로수길 등 가로수길 옆으로 난 골목 상권까지 개성 있는 가게들이 들어서며 활성화됐죠. 젊은 층의 발길로 북적이고 항상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원래 가로수길은 강남 신사동의 주택가 골목이었는데요. 이름처럼 가로수가 줄지어 늘어선 좁은 거리에 주택과 소규모 상가들이 섞여 있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엔 핫플레이스라기보단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형 상권에 가까웠는데요. 그러다 이 거리가 바뀌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디자이너 편집숍, 아트갤러리, 개성 있는 카페들이 하나둘 생기며 갬성이 깃들기 시작한 거죠. 가게들은 하나둘 입소문을 탔고 사람들은 가로수길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SNS가 유행하던 시점과 맞물리며 사진 찍기 좋은 가게들이 주목을 받았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다녀간 곳으로 한번 소문이 나면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로수길에서 가봐야 할 맛집 리스트나 가로수길 카페 투어 영상 같은 콘텐츠들이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쏟아졌죠. 급기야 가로수길은 뉴욕의 소호, 파리의 상젤리제,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서울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가로수길은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였죠. 서울에서 명동이 단순히 쇼핑의 성지였다면 가로수길은 좀 더 세련되고 감성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애플 스토어나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대형 브랜드 플래그십 매장들도 줄줄이 입점했고 그야말로 가로수길은 초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길은 그 화려했던 예전 모습이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텅 빈 유령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사역 8번 출구에서 현대고등학교까지 700m가량 되는 메인 스트릿은 늘 사람들로 붐볐는데 이제 거리를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죠. 상가들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무려 41%가 넘습니다. 상가 10곳 중 4곳은 아예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로수길의 커피 스미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 앉아있으면 연예인이나 셀럽 한두 명쯤은 꼭 마주쳤던 곳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로수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커피 스미스도 2021년 7월 폐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리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죠.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SPA 브랜드 자라도 2023년 1월부로 3층 규모의 매장을 철수했는데요. 특히 가로수길에서 자라 매장이 철수한 건 가로수길의 쇠락을 상징하는 사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의 창업주는 부동산 투자로만 수십조 원을 번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2016년 가로수길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325억 원에 매입하며 들어선 자라. 그런데 매입한 지 10년도 안 된 시점에 자라는 이를 25억 원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자라 창업주가 가로수길 자라 빌딩을 손해를 보면서 손절매한 걸 일제히 보도했죠. 이 사건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25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파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는 가로수길의 전망을 더 어둡게 본다는 의미니까요. 실제로 이후 가로수길 상권은 빠르게 몰락했고 현재 가로수길 상권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 떠나고 가로수길을 나홀로 지키고 있던 애플 스토어마저 이제는 직원이 손님보다 많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 가장 뜨거운 거리였던 가로수길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때는 가로수길의 초전성기 시절인 2018년 대한민국 최초의 애플 스토어가 가로수길에 화려하게 문을 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두들 역시 가로수길이라며 이 거리를 치켜세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가로수길의 정점이자 하강의 시작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를 알기 위해선 가로수길에 애플이 들어서던 당시와 이후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애플은 잘 나가던 가로수길의 부지를 장기 임차하며 20년치 임대료로 무려 600억 원을 지불합니다. 계산해보면 1년에 30억 원, 월 임대료는 약 2억 5천만 원 수준인데요. 당시 가로수길의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약 2배 이상 비싼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플의 파격적인 입점은 상권에 대한 기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애플 스토어가 가로수길에 들어섰으니 가로수길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거라 생각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두의 기대는 곧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애플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이 정도는 받아야죠. 가로수길의 건물주들은 일제히 임대료를 대폭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임대료와 월세가 치솟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로수길에 있던 작은 가게들, 로컬 브랜드나 개인이 운영하던 감성 카페들은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로수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브랜드들 뿐이었죠. 그 결과 걷기만 해도 감성이 묻어나던 가로수길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형 브랜드 중심 상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생긴 거리가 다른 번화가와 거의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줄줄이 들어온 가로수길 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가로수길이 아니었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브랜드 간판과 통일된 인테리어 공간들이 즐비하게 되면서 가로수길은 강남역, 명동과 큰 차별점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가로수길은 그 동네만의 분위기, 나만 아는 가게, 걷다 보면 우연히 발견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던 곳이었는데요. 그런 가로수길의 특색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발길도 서서히 줄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 성수동, 연남동, 익선동 같은 색다른 감성을 품은 새로운 상권이 막 떠오르고 있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새 핫플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죠. 정리해보면 가로수길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상권이 과열됐고 애플,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까지 가로수길에 입점하며 상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요. 그걸 본 건물주들이 우리 건물도 올려야지 라며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로컬 매장과 감성 가게가 떠나며 가로수길 무드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로수길 위기의 원인은 꼭 임대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던 조금 더 거대한 원인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됐고 새벽 배송으로 다음 날이면 제품이 집에 도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오프라인 가게를 가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생기면서 플래그십 매장,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로수길에 들어선 대형 브랜드 매장들도 더 이상 손님들이 찾지 않았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고 이는 고스란히 상권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로수길 상권이 처참히 무너진 것인데요. 그나마 남아서 버티고 있던 가게들도 더 버틸 여력이 없다며 하나둘 떠나고 있는 상황. 상권이 죽으면서 유동인구도 줄고 손님들도 줄었는데 월세가 그대로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로수길은 공실률이 무려 41%가 넘는 유령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현재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41%를 넘고 이는 서울 주요 상권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보통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세입자를 끌어들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가로수길의 임대료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문 닫은 가게도 늘고 매출은 바닥을 찍고 있는데 임대료가 안 내려간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건물주의 고집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이어도 월세를 쉽게 못 낮추는 구조거든요. 대부분의 건물주는 상업용 건물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끼고 삽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이 건물에서 매달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를 기준으로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같은 대출 조건을 정하죠. 그래서 임대료를 낮추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건물 가치 자체가 하락하면서 결국 대출 조건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선 차라리 비워두더라도 임대료를 유지하는 게 낫다
낮다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상가 임대 시장에서는 한번 떨어진 임대료를 다시 올리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선 저 옆 건물은 더 싸게 주던데요 라는 협상 카드가 생기게 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한번 임대료를 낮추면 주변 시세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끼리는 시세는 우리끼리라도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쉽게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가로수길에 건물을 둘 정도의 건물주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좀 비어 있어도 언젠간 다시 뜰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낮추지 않기도 하고요. 월세 수익보다는 자산 가치 방어가 더 중요한 목표인 셈이죠. 하루 벌고 한 달 벌어 월급 받는 평범한 소시민의 입장에선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건물주만의 계산법이랄까요. 그래서 생긴 역설이 임대료는 안 내려가고 세입자는 못 들어오고 공실이 늘어나며 상권이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가로수길이 겪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거리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글로벌 브랜드 유치가 아니라 다시 이곳만의 색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로수길의 감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임대료가 조정되고 로컬 브랜드나 창작자들이 복귀하면서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들이 유입되는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뜨는 성수동이나 익선동도 결국엔 그곳만의 분위기, 그곳에 직접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과연 가로수길은 다시 그런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치 있는 공간, 걸을 이유가 있는 거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작은 브랜드들이 다시 돌아오고 로컬 문화가 스며든다면 우리는 다시 가로수길을 걷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공실률 41%가 넘는 가로수길의 현재 상황과 가로수길의 상권이 붕괴된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